네, 이재명 대통령의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강공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모두 내부 갈등에 휩싸인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회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건품을 키우게 됩니다.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는 고질적인 불로소득 특혜와 자산 양극화를 손 놓고 방관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일 이제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배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문제가 늘 정권을 흔들 정도로 심각함을 나타냈었습니다. 예.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었고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연일 많은 언론들을 보면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SNS에 글을 나리가다 할 정도로 쓸 정도로 자신의 자신감을 SNS를 통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를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국민들의 공감대가 올라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마음대로 이렇게 안정화가 되지 않으니까 조급함의 발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반대로 정부를 이기는 이제 그 민심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은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집값이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수도권의 여러 가지 규제 완화랄지 아니면은 또 공급을 좀 늘리는 이러한 정책을 굉장히 확대해서 좀 펼쳐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월 29일에 발표한 공급 대책을 봐도 사실 6만 호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당장 뭐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화될 수는 없는 거고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그 총구를 다주택자를 향해서 지금 돌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청와대 참모진 62명 중에 12명이 다주택자다. 그럼 그 사람들부터 집을 처분하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러한 내로남불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다주택자를 그 투기꾼으로 좀 모는 이런 것은 또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이분법적인 그러한 분열 정책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청와대 참모진부터 오히려 그 이유는 막론하고 1주택자로 만드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례로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단시간 내에 어떠한 정책을 하더라도 이것이 부동산이 단시간 내에 어떤 안정화되기는 쉽지가 않으니만큼 오히려 시장의 힘을 믿으시고 오히려 시장에 너무 개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공급 자체도 시장에 개입하는 거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해야 되는데 시장에 많이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6만 원을 공급하겠다면서 정부가 발표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 것인가를 들어보면 용인 그리고 태릉 CC가 있는 노원이나 과천에도 경마장을 빼고 그 자리에도 공급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미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여기 공급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성명을 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 그것이 결국에는 시장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시그널로도 같이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과 시장의 개입과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청와대 참모진들 그러니까 지금 법안에도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고위공직자들은 오히려 주택을 백신스탁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공급 정책을 하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힘입어서 공급과 규제 대책을 함께 발표하기 때문에 이제는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대통령께서 직접 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불편해하면 정치인들의 특성상 표를 의식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 경기도지사할 때 그 계곡 정비 사태 때도 표 때문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표 신경 안 쓰고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니까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6만 원 공급은 너무 이제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늘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규제를 한편으로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주택자가 지금 전국에 237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죠. 그럼 가족까지 237만 명의 다주택자의 가격을 합산하더라도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00만 명과 4천만 명 어느 표가 더 많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책은 다주택자, 이 집값이 폭등하는 원인을 결국은 다주택자로 모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를 또 투기꾼으로 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표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대다수의 국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표 계산을 해서 오히려 면밀한 표 계산을 해서 다주택자를 오히려 그 더 규제를 더 강화하더라도 본인의 표 이번 그 다가오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네네. 앞으로의 대통령 지지율에도 별 영향이 없다는 저는 그런 계산하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을 지금 또 포화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국회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택 공급 관련 법안 23건 중에 국회를 통과한 게 4건이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국회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개혁입법에 맞물려서 주거 정책과 관련된 것도 속도를 좀 내줘야 되는데 예. 조금만 협상이 안 되면 필리버스터를 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강행 처리하셔라. 나중에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 여야가 지금 협상이 안 되고 국회가 정부의 입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대강의 상황 속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여야가 이 주택 공급과 그리고 주택 규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은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입법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고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9월 7일 그 대책 발표한 이후에 지금 벌써 한 6개월 정도가 훨씬 그러니까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지금 무소불위의 지금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어떠한 그런 무능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 무관심으로 인해서 입법이 안 되는 것이지 이재명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집권 여당이 관심을 가지면 아마 당장 오늘이라도 국토위를 열어서 법안 소위 열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번 주에도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이라는 사실 미명하에 여러 가지 법안 또 관련한 것을 좀 처리하겠다,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 지금 그러는 상황이니만큼 이것은 정부와 여당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부동산 3법 같은 경우가 민주당이 또 어떤 그런 충분한 고려 없이
법안을 오히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바람에 사실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낳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오히려 시급함보다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서 또 심층인 또 야당과의 또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토론을 거친 그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부작용을 오히려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로 통과시키려고 하면 가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이 8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혁 입법을 처리한다라고 추진을 하다 보면 지금도 한 7, 8건의 개혁 입법이 남아 있는데 그 개혁 입법을 막기 위해서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다 걸어놔요.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 그러니까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오전까지 확인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국민의힘에서 민생을 볼모로 잡아놓은 법안만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신청돼 있는 법안만 25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통과시켜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면에서는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잡아서 필리버스터 다 걸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열려면 기본적으로 한 건당 하루 이상씩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략적으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지 마시고 국민의힘도 참여해서 논의한다면 입법의 속도는 낼 수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주제를 바꿔서요. 6.3 지방선거 이제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이번 선거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에서부터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가 나와 있는 저희는 지방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이 체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만큼 대통령 집중의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부로 권력을 개편하는 대의미가 있는 그런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지역별로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이 좀 뜸한 반면에 TK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또 이재명 정부의 1년 정도 되는 시기에 좀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예. 시기로 봤을 때는 또 국민의힘에 유리한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이랄지 뭐 아니면 이제 부산 울산 뭐 경남 뭐 이런 지역에는 뭐 자천 타천 이제 많은 후보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뭐 서울이랄지 또 경기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건 맞습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또 현역 시장이 또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이번 또 서울시장의 수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뭐 공식 등록은 안 했습니다만 현역 오세훈 시장도 있으시고 또 윤희숙 의원도 지금 출사표를 좀 던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꼭 비단 그 TK, PK 지역만 그 후보자가 몰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후보자들이 또 많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의 뭔가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거로 좀 하려고 하는데 또 지도부와 또 모든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힘을 합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 두 분께 좀 짧게 짚어봤습니다. 각 당의 현안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도입 투표 오늘 오후 6시에 종료가 됩니다. 이번에는 좀 중앙위 문턱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지난번 중앙위에서는 결국에는 표결 수가 부족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는 충분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영남 당원의 표의 등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 표의 등가성에 대한 대안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제시가 된 부분도 홍보가 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이견들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로 있을 때부터 문제 제기가 돼 왔던 점 그리고 그 영남 당원들의 표의 등가성이
명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 이후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예. 합당 이슈가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당내 반발의 목소리도 있고 이 부분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까? 가장 큰 변수가 사실 합당 여부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논의를 한 번으로 합쳐서 부결 가능성을 점치기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1인 1표제 이후에 추진되는 사안들이 합당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 때문에 실제 1인 1표제에 대한 표결까지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변수는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인 1표제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는 네네.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상대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1인 1표제는 뭐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두 번째 재수 끝에 지금 도전하는 거라 네. 아마 뭐 그 전용기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보완이 또 이루어졌다고 하면 뭐 이번에는 당원 투표의 그 관문을 넘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시끄러운 것이 조국 혁신당과 이제 합당 문제죠. 그래서 이현주 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또 김민석 총리까지 이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당내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정청래 대표가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은 최고위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이 독단적으로 좀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속도를 급비치를 내다 보니까 좀 이런 불합리함이 나오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저는 잘못하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분열의 시작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국 혁신당과의 이런 충분한 수기를 거치지 않은 합당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예. 오히려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만큼 지금 아직까지 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당 대표 그리고 지도부에서도 충분한 수기를 거친 다음에 충분한 그러한 숙성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할 때 아마 합당으로 인한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합당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제 이 합당 제안에 대해서 공개 반발의 목소리를 냈던 최고위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어제는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 또 황명선 최고위원을 만났고 오늘은 이제 강덕구 최고위원을 이제 오늘 중으로 만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제 SNS에 정청래 대표의 만남을 가진 후에 또 이런 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무리하게 합당하려다 자칫 서로 갈등만 커져서 협력조차 어려워질 수도 정청래 대표께서 현명하게 보시길 바란다.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최고위원들을 연달아 만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들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제 뭐 최고위원들을 비롯해서 지도부들을 정청래 대표가 직접 만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더 빨리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부분들을 예. 대표의 리더십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현주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과로 경제 문제, 코스피 문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부동산 문제 해결하고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민생 문제 해결할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조국 혁신당의 이 통합 문제, 이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최고위원들 간의 언성이 높아진다든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 간의 갈등이 조장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짐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청래 대표는 빠르게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오히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 문제와 민생 문제는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가 민생 문제를 모두 먹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만나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합의점을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합당의 이제 방식에 대해서도 좀 이견 차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의 대다수 인사들은 흡수 합당을 좀 전제로 하는 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명 변경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흡수 통합은 이 무슨 말이냐? 당대당 통합을 하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당면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당직이랄지 또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또 같이 그렇게 당대당 통합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이런 방식의 차이가 좀 크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이견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그렇게 강행하는 것은 자칫 불협화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충분한 그런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썸 탈 생각이었는데 지금 뭐 갑자기 프로포즈하고 또 여기에 신우이까지 등장을 해서 지금 뭐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좀 글쎄요, 좀 어떤 불쾌감을 좀 드러내는 듯한 그런 조국혁신당의 반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무리했고 급했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이렇게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된 이후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갔다면 아주 아름답게 합당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름답게 합당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도 실무적으로 논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전에 전주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흡수 합당이냐 아니면 당대당 합당이냐, 그리고 당직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방선거의 후보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들이 많을 텐데 지금 아름답지도 못한 상황에서 실무적 논의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문제가 민생 문제를 집어삼키지 않게끔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최대한 많은 의견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혁신당도 여러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대표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예, 지방선거 전까지 합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2월까지 합당이 어려우면 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얘기, 뭐 3월에 당원 투표에 뭐 붙일 수도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언론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예. 3월은 너무 늦죠. 이제 2월에 본격적으로 합당 뭐 절차랄지 합당을 위한 어떤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조속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공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2월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2월을 지나서 만약에 합당이 된다고 하면 아마 지방선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둘러싼 내홍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의원총회가 4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전해지기로는 뭐 고성과 막말이 그야말로 격한 설전이 오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 닥치자 장동혁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수사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치적 책임은 어떤 걸까요? 정치적 책임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감안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뭐 본인의 이런 정치적인 그 책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상정을 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제 배수의 진을 치겠다 이제 그런 의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제 그런 그 의총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좀 상당히 부끄러운 좀 면이 있고요. 정말 당이 이럴 때가 아니라 저는 지도부를 흔드는 것도 좀 멈춰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그 지도부가 작년 8월에 당원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제명 문제 가지고 이렇게 또 당내에 지금 지도부를 흔드는 그런 것은 절대로 지방선거에 역효과적인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부를 흔드는 것도 저는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의총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다는 저도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이제 좀 해결하겠다, 또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 그런 것은 결국은 이제 이 당원 게시판 관련한 이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 이렇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러면 그것도 또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면에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과연 수사의 영향으로 갈지도 저는 현 지도부가 좀 고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희로서는 서울시장도 선전을 해야 되고 또 구청장 선거, 시의원 선거, 뭐 구의원 선거 선전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게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네. 면에서 지도부도 그렇고 또 반대축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좀 한 발씩 좀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내일 또 장동혁 당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거든요. 또 그렇죠. 거기에서 어떠한 그런 좀 그 국민의힘의 미래 그리고 또 지방선거와 관련한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내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내일 실리는 그런 말의 무게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투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러면 의원직 걸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지금 내용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 내용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네. 굉장히 좀 의아스러웠던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반드시 지금 돌아오는 지방선거에 오세훈 시장이 나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서 이렇게 내용이 깊어지는 것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세훈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실제 국민의힘의 내용이 굉장히 국민들께는 불안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을 근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봐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은 그겁니다. 건강한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오로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서로에게 공격에 비난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국민의힘으로 정상적인 야당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설 연휴 전까지 당 쇄신안 발표도 예고한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진짜 국민의힘은 이제 지방선거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예. 이제 이번 설 연휴 지나면 거의 2월도 다 지나가는 거고 그러면 석 달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중앙 공천관리위원회도 아직 꾸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천에 대한 어떠한 그런 그 당원 당규 개정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니만큼 원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약간씩의 양보와 또 포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이 지방선거에 당 모두가 합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회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